처음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목표는 하나입니다. 응급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적시에 적정의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많은 이제 제도적 함정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어떤 적시에 또는 적정의 응급의료를 하라고 어떤 레코멘데이션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되게 쌓이게 되고, 우리 아까 유승민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주 뭐 단적인 예로 VIP라든가 또 예를 들면 눈이 아프다든가 이런 환자들이 이런 적시에 적정 응급을 제공하는데 현안적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응급 환자를 정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법적인 응급 환자의 정의는 중증, 우리 학문적 중증 응급 환자에 사실 가까운데 학문적으로는 환자가 자기가 응급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응급 환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응급 환자가 응급을 요구할 때 극복할 수 있는 응급의학과의 숙명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응급의료 체계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어떤 그걸 분류를 다 해서 환자가 적정한 응급을 받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제대로 잘 가다듬어 나가는 게 필요하고, 이제 이런 와중에 생긴 게 이제 지금 응급실 미수용, 속칭 여고시 뺑뺑이인데 이런 상황들이 이제 수년 정도도 생기고, 최근에 이제 이게 더 언론에서 부각되고 이러면서 이제 정부가 이제 수용곤란 고지에 대한 응급의료 기관별로 수용곤란 고지라는 그런 표준 지침을 만들도록 이제 표준 지침안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은 이제 전후가 잘못되었죠. 환자 입장에서 보면 의료기관 입장도 아니고 정부의 정치 문제도 아니고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진짜 어떤 중증 응급 상황인데 어떤 A라는 병원에 직접 가서 직접 어떤 최종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그 환자의 최종 치료 예후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어떤 우리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런 환자는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분석하는 게 좋겠어요. 그런 다이버전의 개념이 학문적으로는 가장 최우선에 있습니다. 그냥 언론에 민원이 나오는 뭐 10군데 기관에 전화를 했는데 안 받는 걸 수용하는 게 수용곤란 고지가 아니고, 중증, 진짜 중증으로 갔는데 MRI가 의심되는데 A라는 병원에 갔는데 우리 지금 PCI가 안 돼요. 뭐 간장동맥 조영술이 안 돼요. 이러면 또 시간을 소모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미리 고지를 해서 간장동맥 조영술이 되는 병원으로 가기 위해서 수용곤란 고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 현안과 맞물려서 자꾸 왜곡되고 있죠. 그런 본질은 자꾸 사라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바로 제도적으로 바로 잡아가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전공의 사직 사태랑 이런 걸 보면서 의료가 특히 응급의료가 이게 개혁의 대상인가 그런 참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94년도부터 전공을 했습니다. 30년이 딱 됐는데 30년 동안 응급의료는 늦지만 또는 때때로는 빠르지만 점차 개선되어 왔습니다. 30년 전 응급의료랑 지금 응급의료를 어떻게 비교합니까? 지금이 훨씬 낫죠. 하나도 개선된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때때로는 피와 땀을 갈아넣고 또 정책을 만들고 또 법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30년 동안 굉장히 발전해 온 겁니다. 발전 안 해왔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발전해 왔고 거의 선진국 수준 이상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점진적 문제를 개선하고 방향을 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게 응급의료이지 이게 혁명적 개혁의 대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나가겠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뭐 제가 해결 방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항상 제도를 만들 때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디테일을 좀 몇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병원에 이제 진료보훈장을 하고 있는데 가까이서 뭘 해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해달라고 요청이 많으면 참 행복한 고민입니다. 안 해줘도 되니까 나 안 할래. 이게 제일 나쁜 거죠. 그래서 응급의료 개선하기 위해서 뭘 해달라고 요구가 많은 거는 응급의료 발전이 그만큼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사람, 시설, 장비, 그 다음에 제도, 개구통 관련된 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해서 좀 사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응급의학과 입장에서는 응급의학과 의사가 더 양성되어야 되고 훈련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가나 이런 제도를 지원책을 만들 때 전공의가 많이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까 우리 이영민 회장님도 보여주셨지만 응급의학과 의사를 지원을 많이 하려면 일단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이제 나는 응급의학과를 하고 싶어 이런 동기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응급의학과로 나와서 그걸 한다는 것은 응급의학과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와서 대학병원에 나와서 계속 뭔가를 중증환자나 이런 걸 받을 때도 또 교육 쪽을 해도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응급의학 관련된 연구를 할 수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야가 다양해야 전공의가 옵니다. 전공의가 오고 또 전공의가 왔을 때 수련을 잘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제도가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수가라는 걸 하나 줄 때 전공의가 지원을 많이 하게 하는 수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전공의가 전공 수련을 마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문의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급 환자는 종류가 많습니다. 자기는 다 중증인 줄 알지만 병원에 와 보면 이제 자기 진짜 중증, 아니면 경증, 그죠? 아니면 당신은 뭐 중간 정도야 집에 갈 건 아니지만 입원이 계속 필요해 이렇게 나누죠. 그럼 거기 일하는 곳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일하는 직장에 따라서 롤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응급의료기관 종별의 역할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지금 우리는 법적으로 중증 환자에만 종별을 맡았지만 실제로는 중증도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 지금 고령화 사회잖아요. 고령화의 직격탄을 맞는 의료기관이 응급의료기관입니다. 고령 환자들은 응급실에 오면 체류 시간도 훨씬 길고요. 의료자원 소모량도 굉장히 크고요. 중환자실의 입원율도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일반 입원실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피할 수 없는 현상이 차이 현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응급실에 와서 CT도 짓고 응급치료하고 근데 그 분들이 어떻게 집으로 금방 돌아갑니까? 지금 계속 입원을 연계해서 가는 대로 가야죠. 그러니까 그런 환자들이 잘 전원 가서 그런 걸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의료기관일 수도 있고 응급의료기관일 수도 있고 다음 경증 환자 눈이 아파서 왔을 때 응급의학과 의사가 보고 당신 눈이 아프지만 뭐 눈이 터지거나 파열되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하고 우리 안과로 가게끔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전문의를 맞추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직장,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일할 수 있는 직장들의 종별에 따른 역할과 그 역할 수행에 따른 특정 평가와 보상이 따라가야지 튼튼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 이제 진짜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데가 어디 병원입니까? 큰 병원이죠. 상급 종합병원이거나 대학병원이거나. 그렇습니다. 아니면 중증 응급 환자를 치료 못 합니다. 배우실 역과 이 사람 입원해서 수술도 해야 되고 중환자실도 해야 되고. 그죠? 그러면 그 중증 환자를 해결할 수 있는 병원에 지원이 따라가야 되고 그 병원에 교수요원으로서 또 중환자 치료를 아주 전문적으로 하기 위한 의사로서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남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제도에 수가를 주더라도 그런 거에 대한 구분 없이 수가를 그냥 줍니다. 어디에 어떤 효과를 막 이게 믹싱돼 있죠.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많이 지원하게끔 하는 수가가 있을 수 있고 경제적 수 또 종별에 흩어져서 나가서 직장별로 일할 수 있게끔 하는 수가가 있고 또 진짜 중증 환자를 최종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 병원의 대학 교수로서 아니면 정말 전문가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임상 보도의 그런 전문성을 가진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수가가 있는 겁니다. 그런 수가를 제도에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응급의학과는 아까 계속 나오는 이야기지만 응급의학과만 가지고는 사실은 특히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해서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체중 치료를 할 때 우리는 저기 아까 WHO에서 나온 그림을 보여주셨지만 거기 배우에 응급의학과가 활동하는 응급센터라는 아주 자그마한 공간이 있지만
그 배우진료과와 같이 페어링 되어서 가야 돼요. 응급의학과 의사만 잘해주면 뭐합니까? 수술할 외과 의사가 없는데, 마취과 의사가 없는데, 응급수술 전용, 응급 환자를 위한 전용 수술실을 제도적으로 시정하는 거 잘한 겁니다. 잘했지만, 그걸 마취과 의사가 없는데, 수술과 하는 사람들도 나는 낮에는 수술하고 밤에 또 응급수술 콜 받고 대기해야 돼. 대기해야지. 그걸 또 그 사람들을 전담으로 더 뽑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더 여유있게 뽑아서 지금은 같이 이제 활용해. 우리는 뭐만 하면 전담. 너는 이제 응급수술 전담 외과 의사. 넌 응급수술 전담 흉부외과 의사. 너 외상 전담 무슨. 그러면 단위 병원은 효율성이 떨어져서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같이 해야 되잖아요. 같이 할 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나는 외과 의사, 나는 산부위 장관을 하는 외과 의사 중에 하나지만 특히 외상이나 이런 응급수술이 왔을 때는 내가 올 터치니까 하겠고 그런 분들이 그 역할에 따른 수가가 따로 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상병에 따른 수가랑도 필요하고요. 진료과에 대한 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필요합니다. 왜? 내가 낮에 힘들어서 나도 집에 가서 저녁에 가족과 저녁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그죠? 소아과 마찬가지죠. 응급실에서 받으면 입원해야 되는데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소아과 중고기가 지원 안 하는 이유가 응급실 콜을 받기 힘들어서 그럽니다. 싫어서라기보다. 그러면 소아과 스태프들도 똑같겠죠. 근데 그분들이 희생을 하는데 그분들이 희생하는 만큼 그분들한테 딱 찍어서 지원이 가야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어떤 수가를 주는 게 아니고 그런 수가가 성격이 다 맞춰서 가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이 꼭 배우진료과랑 같이 페어링해서 가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환자 흐름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과거부터 우리나라는 이 전원을 보내서 의료사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굉장히. 그러면 그 전원 보는 병원이나 사람은 그 이상은 죽일로. 그래서 굉장히 전원을 부정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왜 니네 병원에 왔는데 치료 안 해도 딴 병원 보내서 이렇게 나쁘게 되는지 많거든요. 그런데 전원을 해야 됩니다. 아까 이영민 회장님이 말씀하신 게 정답입니다. 앞으로 의료 수요가 많아져서 의료 비용이 급속하게 늘어납니다. 줄여야 됩니다. 의사 수를 늘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줄이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하면 잘 효율적으로 쓸 건지 제가 아까 응급의료 최종 목표가 뭐였습니까? 적정한 응급을 필요한 곳에 적정 응급을 제공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환자가 흘러야 돼요. 그래서 병원 간주는 지역 내, 또 지역 간, 저는 환자의 중증도에서 흘러야 되고요. 환자가 응급실 이용할 때도 중증도에 따라서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만 들어오는 것만 갖고 다 100% 해결이 안 됩니다. 들어와서 보면 왜? 우리는 항상 고령화라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노인분들 워낙 가지고 있는 나이가 든 만성질환들이 많죠. 그 만성질환의 급성악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큰 병원에 와서 검사해야 됩니다. CT 찍고 MRI 찍고 필요하면 해야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재전원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환자의 흐름입니다. 두 번째, 환자 흐름은 이런 병원 간에도 이루어지지만 병원 내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응급실에 환자가 와서 응급전용 수술실은 있으나 수술할 사람이 없거나 수술을 마취를 할 의사가 없어요. 배우진료과 육성하고 그 다음에 그런 흐름에 따라서 갈 때 그 환자를 최종치료, 그 의료기관 내에서 최종치료를 했을 때 의료기관이 일렉티브, 예정된 그런 외래 환자나 수술 환자를 하는 것보다 더 큰 베네핏이 생기면 당연히 그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배우진료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흐름은 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안에서도 제대로 가야 되고 의료기관 간, 응급의료기관 간에도 측정이 흘러야 돼요. 그래서
그런 파지티브한 환자 흐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거기에 제도 개선과 숟가락과 이런 것들을 넣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사실은 응급의학과가 제가 30년 전으로 다시 리셋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30년 응급의학과 의사를 하면서 사람 인력으로부터 한시도 자유로웠던 시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전공의를 할 때는 후배가 안 들어올까봐 걱정했고, 전문의가 되고 나서는 전문의 따고 후배들이 임상교원으로 교수요원으로 안 남을까봐 걱정했고, 지금은 있는 사람들이 나갈까봐 걱정하고, 그래서 어디서부터 풀어야죠. 그래서 정말 이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혁명적 사안이 아닙니다. 개선이 필요한 거죠. 저는 정말 요즘 같아서는 응급의학과가 30년 전으로 리셋될까봐 정말 걱정입니다.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